잠시, 지금 하시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손끝의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이불 속에 몸을 묻은 그 무게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워 계신 이 지구는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숨을 쉬는 사이에도 이 행성은 멈추지 않고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지요. 그리고 그 우주의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찾아갈 곳은 130억 광년 너머입니다. 130억 광년. 숫자로는 쉽게 읽히지만 사실 이 숫자는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끝자락에 있답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빠르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빛이 쉬지 않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달려서 130억 년이 걸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끝에 오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먼 곳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표정을 굳혔습니다. 논문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우주를 연구해온 천문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폭발과 함께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빅뱅이라 부르는 그 순간이지요. 그 뜨겁고 혼돈스러운 탄생의 불꽃 속에서 우주는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 수소와 헬륨이라는 가장 단순한 원소들이 안개처럼 우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억 년이 흐르는 동안 이 가스 구름들이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뭉치기 시작했지요. 아주 천천히요. 마치 봄날 이른 아침에 이슬이 모여 풀잎 끝에 맺히듯 그렇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시간을 들여가며 최초의 별들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이고 또 모여 아주 작은 아기 은하들이 탄생했습니다. 빅뱅으로부터 5억 년, 7억 년이 지난 시점의 우주에는 그런 아기 은하들만 있어야 했습니다. 앙증맞고 아직 덜 자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은하들이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우주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의 관측과 계산, 수백 편의 논문과 이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우주의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이론의 건축물은 우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설명해왔습니다. 그 건축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의 어느 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던 콜로라도 대학교의 천문학자 이반 라베 지보레브와 그의 동료들은 무언가 기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이후 불과 5억에서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까마득한 촉이 우주의 사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은하들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즉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그 은하와 맞먹거나 어떤 것은 그보다도 더 거대한 은하들이 우주가 갓 태어난 그 이른 시간대에 이미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 6개였습니다. 6개의 불가능한 은하들. 과학자들은 이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주 파괴자, 듀너버스 브레이커. 단순히 놀라운 발견에 붙이는 낭만적인 별명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의 경고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이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류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우주의 표준 이론 전체가 도전받기 시작했으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갓 지어진 새 건물 옆에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년 된 고대의 성곽이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설계도에도 없고 공사 기록도 없고 어떤 장인도 그것을 만든 기억이 없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완성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지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주의 기준에서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먼저 그 먼 곳까지 우리의 눈이 닿을 수 있게 해준 기적의 망원경,
제임스 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6개의 우주 파괴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왜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함께 이해해 볼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어떤 이론들을 꺼내 들고 있는지 그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지적 탐험의 현장으로도 찾아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발견이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깊은 철학의 강을 함께 건너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세요. 천천히, 길게요. 몸의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만큼은 우주 속의 한 점, 이 지구 위의 한 인간으로서 138억 년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선명한 우주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을 때 인류는 경탄했습니다. 허블 딥필드라 불리는 그 사진 속에는 하늘에서 손톱 하나로 가릴 수 있는 작은 한 점의 공간 안에 수천 개의 은하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지요.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된 곳까지 우주가 막 태어나던 그 첫 새벽의 빛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갈망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대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비대는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그 파장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좁은 범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아주 먼 거리를 달려온 빛은 우주의 팽창 때문에 파장이 늘어납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듯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더 먼 곳에서 온 빛일수록 더 심하게 적색편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빅뱅으로부터 5억에서 7억 년 사이의 초기 우주에서 출발한 빛은 138억 년의 긴 여행을 거치는 동안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해 버린답니다. 허블 망원경은 이 적외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허블의 눈 너머 시간의 장막 뒤에 가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새로운 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름은 그저 하나의 기계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오랜 인내 끝에 완성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개념이 처음 논의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허블이 아직 발사되기도 전에 과학자들은 이미 그 다음 세대의 망원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헌신, 수없이 많은 기술적 난관과 지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타격까지 견뎌낸 끝에 마침내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제임스 웹은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발사 이후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이점이라는 특별한 위치로 향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에서 웹 망원경은 태양과 지구, 달을 항상 등 뒤에 두고 오직 차갑고 어두운 우주 깊은 곳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했을까요? 적외선을 감지하는 망원경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열이 있으면 그 열에서 나오는 적외선 복사가 관측을 방해해 버리지요. 제임스 웹의 온도는 영하 233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만한 크기의 초거대 차양막, 선실들을 펼쳐 태양빛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우주의 극저온 속에서 스스로를 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빛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제임스 웹의 주 거울은 지름이 6.5m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로켓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육각형 조각 18개로 거울을 분리했습니다. 마치 꽃잎처럼 접어서 로켓 안에 집어넣었다가 우주 공간에서 다시 활짝 펼치는 방식이었지요.
그 18개의 거울 조각 하나하나는 베릴륨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뒤 금 100나노미터 두께의 코팅으로 덮였습니다. 적외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사하기 위한 선택이었지요. 그 황금빛 거울이 우주에서 활짝 펼쳐지는 장면을 보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사된 지 약 6개월 뒤 2022년 7월 제임스 웹의 첫 번째 풀 컬러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억나시나요?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린 과학자들이 있었답니다. 수십 년을 이 망원경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이 드디어 그 빛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임스 웹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빛을요. 우주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천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그것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1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그것의 1년 전 모습을, 100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면 100년 전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본다면 우리는 130억 년 전의 우주를 보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 우주가 탄생한 지 불과 8억 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시절의 우주를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말 그대로 시간 여행 장치입니다.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를 우주의 유아기로 데려다주는 기적의 기계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기적의 기계가 불가능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2년 가을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한 연구실에서 천문학자 이반 라베와 그의 팀은 제임스 웹이 보내온 데이터를 밤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JWST의 첫 번째 심층 관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초기 모습을 담고 있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망원경을 우주의 특정 영역을 향해 길게 노출시켰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눈을 천천히 적응시키듯 아주 희미한 빛의 신호까지 감지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데이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기기의 결함이거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거나. 하지만 아무리 다시 확인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데이터들은 빅뱅으로부터 불과 5억에서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초기 우주에 거대하고 성숙한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 수준의 질량을 가진. 심지어 어떤 것은 그보다도 더 왜 이것이 그토록 충격적인 일인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이 태어나야 하고 그 별들이 죽으면서 다음 세대의 별을 위한 재료를 뿌려야 하고 그것이 다시 모여 또 다른 별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수십억 개의 별들이 중력으로 묶여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은하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모두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십억 년입니다. 우주 역사의 상당 부분을 다 써야 했지요. 그런데 우주가 탄생한 지 고작 5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우리 은하만큼 큰 은하가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다 자란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장의 법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라베 팀이 발견한 6개의 은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은하들은 모두 빅뱅으로부터 5억에서 7억 년 사이의 시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적색편이 값이 약 7에서 10 사이에 해당하는 극도로 먼 거리에 있는 천체들이지요. 이 정도 적색편이라면 허블 망원경의 눈에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들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은하들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은하들의 항성 질량, 별들의 총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백억에서 수천억 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것도 우주의 나이가 겨우 5%밖에 되지 않았을 시점에서요. 표준 우주 모델이 예측하는 이 시기의 최대 은하 질량과 비교하면 이 은하들은 예측치를 10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초과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은하가 이 시기에 발견될 확률은 표준 이론 하에서 사실상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6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논문이 2023년 2월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렸을 때 천문학계는 그야말로 격동했습니다. 한 천문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것은 우리의 이론이 약간 틀린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 발견을 두고 부주론의 위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기. 이 단어는 과학에서 함부로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기존의 이론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측될 때에만 쓰이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학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는 사실을요.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 인류의 지식은 도약합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흔들렸을 때 아인슈타인이 나왔고 고전 여력학이 한계를 보였을 때 양자역학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주론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도약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130억 년 전에 우주 속 어딘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온통 뜨겁고 밝습니다. 아직 우주는 좁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빛의 덩어리들이 이미 형성되어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그 질문은 138억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밤 이 자리까지 흘러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둘러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6개의 은하들이 정말로 표준 이론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측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즉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측이 옳다면 이론이 틀린 것이므로 어떻게 이론을 수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가능성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은하들의 밝기와 색깔을 분석해서 질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은하의 질량을 직접 잴 수는 없으니 별들이 내뿜는 빛의 특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 초기 은하들이 내부에 극도로 밝은 퀘이사, 즉 활동성 은하핵을 품고 있다면 그 빛이 은하 전체의 밝기를 과장시켜서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은하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기 우주에는 블랙홀들이 매우 활발하게 성장했을 것이고 그 블랙홀 주변의 강착 원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수천억 개의 별을 합친 것보다도 밝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6개의 은하들이 사실은 그런 활동성 은하핵에 의해 과도하게 밝게 보이는 것이라면 실제 질량은 예측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연구팀은 이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했고 적어도 일부 은하들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활동성 은하핵의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이 은하들의 질량은 여전히 표준 이론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 자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가설, 암흑 물질의 비밀스러운 개입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있습니다. 빛도 내지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암흑 물질이지요. 현재의 우주론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하의 형성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암흑 물질이 중력적으로 뭉쳐서 암흑 물질 헤일로라는 보이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 헤일로 안으로 일반 물질인 가스가 끌려 들어오고 가스가 식으면서 별을 낳고 그 별들이 모여 은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초기 우주에서 암흑 물질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대규모로 뭉쳤다면 어떨까요?
암흑 물질 헤일로가 빠르게 형성되면 그 안으로 가스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어 별 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 파괴자 은하들을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왜 암흑 물질이 그렇게 빠르게 뭉쳤을까요? 표준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뭉침이 가능하려면 암흑 물질의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암흑 물질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종류의 암흑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두 번째 가설, 초기 우주의 별 형성 효율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현재의 우주론에서는 가스가 별로 변환되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은하 안에 있는 가스의 대부분은 별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지거나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변환 효율을 별 형성 효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주에서는 이 값이 수퍼센트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기 우주에서 이 효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면 어떨까요? 가스의 상당 부분이 아주 빠르게 별로 변환되었다면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을 품은 거대한 은하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초기 우주의 물리적 조건이 지금과 매우 달랐어야 합니다. 가스가 더 쉽게 식어서 뭉쳤다거나 별들의 피드백 효과, 즉 별이 내뿜는 에너지가 주변 가스를 다시 흩어지게 하는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지요. 이 가설도 흥미롭습니다만 역시 완벽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우주 파괴자 은하들의 규모는 이 가설을 극단까지 밀어붙여도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설, 초거대 원시 블랙홀과 우주의 씨앗입니다. 좀 더 급진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거대 블랙홀들이 먼저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원시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별들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블랙홀과는 달리 빅뱅의 에너지 요동 속에서 직접 만들어진 것들이지요. 만약 이런 초거대 블랙홀들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다면 그것들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가스를 끌어당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은하들이 매우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빠르게 자라듯 초거대 블랙홀이 은하 성장의 씨앗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설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주 파괴자 은하들 외에도 초기 우주에서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블랙홀들을 여럿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 빅뱅 이론 자체의 수정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생각은 빅뱅 이론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빅뱅 이론 전체를 버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주 배경 복사나 우주의 팽창, 수소와 헬륨의 비율 등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빅뱅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후의 초기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팽창 이론에서 예측하는 초기 에너지 밀도 요동의 패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잡하거나 또는 초기 우주의 물리 법칙이 미묘하게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그 모름이 과학의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수치와 가설에서 잠시 벗어나 더 조용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우주 파괴자 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믿어온 것이 흔들린다는 사실에서 오는 그 특유의 아찔함이요. 사실 그 감각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된 세계관을 원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알미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주는 그 안전한 알을 자꾸만 허물어뜨립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우주관이 뒤집히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을 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나타나 태양이 중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는 태양이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믿었을 때 우리는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번 우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더 보잘것없어졌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의 한 점, 그 한 점 위에 작은 행성, 그 행성 위에 어떤 종, 그 종 중에 한 개인.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작아질수록 인간은 더 경이로운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작음을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질문을 던지고 130억 광년 너머의 은하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탄소와 산소와 수소. 이것들은 모두 아주 오래전에 죽은 별들이 마지막 순간에 우주 공간으로 흩뿌린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낸 눈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적 발견이 주는 가장 특별한 선물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우주 파괴자 은하들의 발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기존의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과학의 정신이고 동시에 가장 깊은 인간적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 내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138억 년의 역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세계도 아직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른다는 것의 아름다움. 여러분,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없고,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놀랄 것이 없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우주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경이로움이 사라진 인간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우주 파괴자 은하들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직 더 알 것이 있다는 증거. 아직 이 거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 제임스 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꿈속을 떠도는 동안에도 그 황금빛 거울은 영하 233도의 차가운 우주 속에서 130억 년의 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도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쌓여 언젠가는 오늘의 의문들이 풀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또 다른 더 깊은 질문들을 낳겠지요. 그것이 인류가 우주와 함께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참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130억 광년의 거리를, 138억 년의 시간을,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는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견한 6개의 우주 파괴자 은하들. 빅뱅 이후 불과 5억에서 7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일은 우주에 존재해서는 안 될 거대한 모습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 그것들은 인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아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훨씬 더 신비롭다. 그 신비가 두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신비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을 더 넓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어쩌면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검은 우주의 캔버스 위에 수를 놓듯 박힌 수천억 개의 은하들. 그 은하들 사이 어딘가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개의 불가능한 빛의 섬들이 아직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은 130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닿기 위해, 어딘가에 전달되기 위해, 어쩌면 그 빛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오직 우리뿐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밤, 우리는 또 다른 우주의 미스터리를 향해 떠날 것입니다. 인류가 상상한 가장 웅장한 구조물, 별 하나를 통째로 감싸서 그 에너지를 모두 끌어쓰는 거대한 건축물. 다이슨 스피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먼 미래 인류의 꿈일까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 우주에 존재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현실일까요? 오늘 밤도 별똥구리 우주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그 눈꺼풀 아래에 온 우주를 품고 오늘 밤 가장 넓고 깊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오늘 밤은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도 별똥구리 심리학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